자, 안녕하세요.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제 개관을 했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안내한 대로 자, 오늘부터 무단 통치 시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같이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단 통치 시기는 1910년 우리가 한일합방조약을 맺고 일제의 식민지가 된 그 순간부터 1919년까지의 시기를 의미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지난주에 학습지를 나눠줬을 겁니다. 자, 학습지 같이 옆에 준비해 놓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도 같이 펴둡니다. 163페이지. 자, 우리 학습지를 먼저 펴보면 이제 이전 차시 진단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세계사 부분을 간단하게 같이 확인했는데 교과서로는 따로 보지 않을게요. 시험에도 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를 통해서 같이 설명하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자료,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서 보충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무단통치 시기에 식민통치기구를 먼저 살펴보면, 자, 일제는 식민통치의 최고 기구로서 자,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최고 관청을 설치를 합니다. 조선 총독부. 1905년에 우리 일본과 을사조약을 체결하죠. 을사조약. 자, 기억나죠? 자, 을사조약으로 우리는 외교권을 빼앗겼었거든요. 외교권. 자, 1905년에 이 을사조약. 이때 우리나라에 설치한 게 통감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통감부. 자, 기억이 나겠죠? 자, 통감부. 이게 1905년입니다. 1905년. 이때 통감부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5년 뒤에 1910년에 완전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나서 이 통감부가 이제 조선 총독부로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였고, 자, 이 조선 총독부를 이끄는 최고, 이 조선 총독은 현역 육해군 대장 출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육해군, 그러니까 육군 또는 해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인 출신을 조선 총독으로 삼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현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복무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그런 군인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군인들을 특히 이제 육해군 대장 출신들을 이 조선 총독으로 임명을 했다. 그러니까 군인은 아무래도 성향이 좀 호전적이고 좀 싸움을 좋아하고 좀 거칠고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조선 총독으로 삼았다라는 거고 이 조선 총독은 행정, 입법, 사법, 그 다음에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습니다. 그걸 군통수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 중에서 두 개밖에 못 가죠. 행정, 군 통수권. 그런데 이 당시에 조선 총독은 거기다가 입법, 사법, 그러니까 삼권 분립 같은 거는 없는 거야. 이 시기에 모든 권한이 조선 총독에게
총독에게 향해 있었고, 이 조선 총독은 이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조선 총독부 말고 우리가 하나 기억해 둬야 될 게 있어요. 중추원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중추원은 조선 총독부의 자문기관입니다. 자, 자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왜 한국인들을 정치에 배제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한국을 통치하는데 왜 한국인들은 전혀 정치에 참여시키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친일파들을 데려다가 중추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걸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실정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조선총독부 관리들이 그런 것들을 중추원에게 자문을 구해 가면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과연 자문을 구했을까요? 그냥 이제 이거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했겠죠. 중추원. 그냥 그런 비판을 면피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기구였다. 그냥 이제 보여주기식, 생색 내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만든 기구였다. 그마저도 친일파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완용 같은 사람들. 자, 그래서 이 1910년대 우리 이제 무단 통치 시기에 대표적인 식민 통치 기구 하면 이 두 가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행정 조직도 이제 개편을 합니다. 전국을 13개의 도와 그 다음에 12부를 설치하고 220개의 군으로 편성을 해요. 13도, 12부, 220군.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그 행정구역으로 도를 두고 그 밑에 부와 군, 그 다음에 뭐 읍과 면, 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 행정 조직을 개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을 해체하고 새롭게 이렇게 편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자 A, B, 그다음에 C, D, E. 자, 이런 지방행정 조직이 원래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쳐요. 자, 그런데 이제 일제가 이걸 새롭게 조직을 하면서 뭐 A와 C는 합치고 뭐 B는 D 안에 통합시키고 또 E는 뭐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런 공동체 조직들을 해체시키고 이걸 새롭게 통합하고 없애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지방행정 조직을 개편했다라는 거야. 왜 이랬을까? 기존 그 마을 공동체의 그런 연대감을 약화시켜서 이제 그 일제에 대항하려는 그런 힘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을 해체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의 유력 인사들을 친일 세력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 유력 인사들 중에서 이제 그 가장 그 지방 행정의 말단 이런 면장 이런 직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친일 세력으로 우리가 챙겨줄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제가 지방에 조금 이제 돈 좀 있고 그 지방에서 권력을 좀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단 직책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 세력으로 포섭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무단 통치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했는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일단 헌병 경찰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 헌병 경찰 이때 이제 그 헌병은 그
군대 안에서 기능하는 이제 경찰 노릇을 하는 거를 이제 헌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 경찰이야, 군인 경찰. 이 군인 경찰한테 일반 행정, 그러니까 일반 그 경찰 역할까지 맡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아무래도 일반 경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이제 좀 무자비하고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헌병경찰 제도를 시행하면서 헌병이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병이 왜 사람들이 더 무서워했냐면 이 즉결 심판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 그대로 즉시 이 심판을 내리는, 그러니까 즉시 이 결판을 내린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이 없어. 그러니까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냥 길을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이건 재판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걸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헌병에게 준 거예요. 제대로 뭐 인사를 하지 않았어?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런, 뭐 심하게 하면 뭐 이런 이유만으로도 그 사람을 뭐 또 칼을 차고 다녔으니까 뭐 처형을 하거나 이런 권한이 헌병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무래도 그 일제의 이런 통치에 대놓고 이렇게 반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자, 일반 관리뿐만 아니고 학교 교원들에게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했다. 자, 그리고 기본권을 박탈하고, 자, 민족운동을 탄압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 책을 편찬하거나 뭐 잡지를 편찬하거나 뭐 언론 활동을 하거나 뭐 모여서 집회를 열거나 결사 단체를 만들거나 이런 기본적인 자유를 다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자,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은 모조리 폐간시킵니다. 자, 정치 단체와 학회도 해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독립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자,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이런 이제 그 고등교육도 굉장히 이제 부재했고, 부재했다는 말은 이제 없었고 라는 뜻이죠. 주로 이 보통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실업교육. 여기서 보통교육은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과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교육, 그다음에 실업교육 위주로. 그러니까 실업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뭔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냥 쓰이는 그런 이제 간단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교육을 했다라는 뜻이죠. 보통교육, 실업교육 위주로 했고 고등교육은 없었다. 그리고 그마저도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이었다. 4년. 일본의 이 보통학교 과정 학교는 6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마저도 4년밖에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교과서 잠깐 이제 보면, 자, 이 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자, 칼을 하나씩 다 들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헌병대 본부 이제 사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칼을 다 차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무단 통치기의 일제의 한국인 처벌 법령 보면 경찰법 처벌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제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제 잡아 가두거나 한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이제 벌금을 매긴다라는 거고. 자, 신청하지 않은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을 배부하고 그 대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억지로 구독 신청을 요구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을 배부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 처벌하겠다라는 거죠. 함부로 대중을 모아 관공서에 청원 또는 진정을 한 자.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불온 문서, 도서, 시가를 게시하거나 반포하고 낭독하거나 큰 소리로 읊는 자. 여기서 이제 또 불온한 연설 이런 것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불온하다라는 게 사실 주관적이잖아. 그러니까 일본 자기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불온하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체제에 반항하거나 뭔가 이제 이런 자신들의 통치에 반감을 가지는 그런 뭐 내용을 담은 연설을 하거나 문서 뭐 도서를 책을 만들거나 게시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이제 엮여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벌하겠다라는 거 인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조선 태영령이라고 하는 1912년에 태영이 우리 다 뭔지 알 겁니다. 여기 이제 엎드리게 해가지고 엉덩이를 가서 이제 볼기짝을 때리는 형을 굉장히 야만적인 형벌을 얘기하죠. 자, 이 조선 태영령이라고 하는 게 우리 조선시대 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태영이라고 하는 이런 그 형벌이 야만적이다라고 해서 조선 후기에 없어졌었는데 그걸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태영은 감옥 또는 즉결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비밀리에. 자, 이 볼령은 그러니까 조선 태영령은 조선인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굉장히 차별적이죠. 자, 태형은 수영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 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해서 형판에 묶고 양다리도 같이 묶은 후 볼기,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을 노출하여 태로 친다. 라는 이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형이라고 하는 거는 식민지 정책의 복종을 강요하는 굉장히 야만적인 형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헌병과 경찰들이 이렇게 재판 없이 재량으로 태형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민족을 폭력적 수단으로 억압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태형 요런 식으로 지금 사진 보면은 자, 이 헌병들 자, 다 칼을 차고 있죠? 이게 무당 통치 시기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을 양팔을 묶고 다리도 묶고 엎드리게 해서 볼기를 드러내게 해서 매우 친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아픈 건 둘째치고 아프기도 아프지. 이거 제대로 맞으면 거의 이제 뭐 안진뱅이가 될 정도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것도 그렇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일본인들 둘러싸고 있는데 그 엉덩이 까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폭력적이고 야만적으로 통치하겠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12년에서 1916년에 자 태영 이때 또 이제 무단 통치 시기죠. 태영의 비중 이렇게 보면 거의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태영이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달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갈수록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좀씩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아까 이제 그 헌병들이 즉결 처분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범죄 즉결 사건 처단 인원 간단히 지금 보면 자, 1911년, 14년, 18년이에요. 자, 총 인원 점점 이 아니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총 인원이에요. 이거는 그 중에서 이제 뭐 자유형, 그러니까 구류 이거는 이제 잡아 가두는 겁니다. 4,528명. 이것도 늘어나고 있고요. 1918년에 4,500명. 그다음 벌금형도 절반, 그러니까 약간 절반 정도인데 이것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자, 태형도 1911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19년
바로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이게 지금 갈수록 무단 통치 시기에 이게 너무나 이제 더 이제 가혹해지고 이런 직결 처단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저히 못 견딘 우리나라 사람들이 1919년에 여러 가지 국내외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서 3.1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제대로 일제에 대항을 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뭐 봤던 그런 사진이고, 조선 총독입니다. 첫 번째 총독이었고요. 사이토 마코토 3대 총독인데, 이 사이토 마코토만 이제 해군 대장 출신이었고, 나머지는 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조선 총독이 임명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내내. 그래서 이 조선 총독은 항상 이제 현역 군인들이 임명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자, 토지조사 사업 같이 확인할게요. 자, 이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의 대표적인 경제 수탈 정책입니다. 자, 말 그대로 토지를 조사하겠다라는 거야. 우리나라에 1910년에서 1918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무단 통치 시기 내내 이루어진 경제 수탈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일본이 왜 우리나라 토지를 조사하겠다라고 나섰느냐? 일단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토지 소유권이 조금 이제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유지도 굉장히 많았고, 뭐 여기는 우리 가문의 토지야. 그러니까 우리 문중의 토지야. 또는 이제 이런 황실 소유 토지 이런 것들도 많았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이제 임야, 그러니까 뭐 뒷산에 이거 우리 마을 뒷산에 가가지고 같이 나물 캐고 땔감 캐고 막 이런 땔감 줍고 막 이런 이제 공동으로 쓰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많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뭐 내 땅이야, 여기가 내 땅이야, 약간 이제 그런 이제 경계도 불명확한 측면들도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는 땅인데 이제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나라에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은 그런 토지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일본이 다 캐치하고, 이 땅들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누구의 토지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고 싶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 경제 여기 있죠. 식민지 지배에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삼고 식민지 통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이 드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충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세금을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제 공동 토지들 있잖아요. 이런 공동 토지들 누구의 토지인지 제대로 이제 할 수가 없는 이런 데는 사실 세금을 걷기가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고 싶은 일본의 그런 저의가 있었고, 그리고 누구 땅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일본의 토지로 일본의 토지로 편입해서 우리나라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하지만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겉으로 내세웠던 명분은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겠다. 지금 뭔가 들쑥날쑥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지금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땅 이런 것들도 제대로 조사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우리가 확립시켜 주겠다. 자,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 목적은 요런 데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은 이 토지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토지조사령이라고 하는 법령을 일단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공포하고 나서 이제 신고주의라는 방식으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신고주의라고 하는 거는 일정하게 이제 기한을 주고 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뭐 부모로부터 뭐 할아버지로부터 예전 이제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그런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그 땅을 기한을 줄 테니까 신고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너의 땅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대적인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제 그 방식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이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용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또 한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당시 우리나라 농민들이 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이런 걸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기한을 좀 넉넉히 주지 않았어요. 보통 한 달에서 세 달 사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런 게 진행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알았지만 방법을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내 땅인데, 왜?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그런 반감 때문에 아니 이게 내 땅인데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땅인데 이거를 왜 내가 일본이 시키는 대로 신고를 해야 되냐? 그 뭐 신고를 안 한다고 내 땅이 어디 가겠어? 이걸 어떻게 뭐 땅을 어떻게 뭐 파가지고 훔쳐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어쩌겠어? 뭐 이런 방법으로 반감으로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대요. 자, 그런데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는 주인이 없는 땅이네 하고 그냥 이제 신고를 하지 않은 땅은 바로 그 조선 총독부 땅으로 이제 편입이 되었죠. 그리고 이 조선 총독부는 다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 일본이 이 우리나라 이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회사거든요. 여기다가 넘겨. 자, 이런 땅이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몇 프로나 됐을까요? 약 50%가 절반 정도가 조선총독부에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땅이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하는데 지금 풍자하는 거예요. 자, 소근소근. 그러니까 제대로 안 알렸다라는 거죠. 몰라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아니 신고하지 않았길래 국유지로 정하고 동양실시 주식회사에 넘겼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이 절반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너무 절차가 어려웠고 또는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뭐 설마 내 땅을 정말 어떻게 뭐
뺏어 갈까 이런 생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일본 관원들이 토지를 둘러보고 있는 자, 이런 모습, 측량하고 있는 모습, 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됐는지 자, 보면 자, 일본 자, 그러니까 자, 여기 통감부 나오죠. 통감부. 자, 아까 자, 통감부가 뭐라고 했죠?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 했죠? 을사조약 때 만들어진 관청이었죠. 통감부. 자, 이게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 조약을 맺고 이제 식민지가 되고 나서 조선총독부로 이제 바뀌었었죠. 자, 이 통감부가 이미 자, 국유화했던 그런 이제 황실 소유 토지, 그 대한제국 때 가지고 있던 그 토지를 통감부가 국유화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통감부가 이제 가지고 있던 게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조선총독부 소속으로 다 이제 편입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선총독부는 다시 이걸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넘겼고,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는 일본인들한테 헐값으로 넘기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 일본인 지주가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쵸? 일본인 지주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보면 이거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자, 한국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적인 경작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토지가 있어. 요렇게. 자,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이 토지를. 이 A라는 사람은 다른 데도 토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A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토지들을 농민들한테 이렇게 이제 소작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A는 지주겠죠. 이런 사람들을 지주라고 하죠. 이 지주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A가 자, B라는 농민에게 아까 뭘 준다고? 소작을 줘. 자, 이 그러니까 이 B라는 농민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건 아니죠. 지금 A라는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소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신에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대가를 A한테 줘야 돼. 보통 이때는 30% 정도 했어요. 30%. 내가 농사를 지어서 10가마를 쌀을 생산을 하면 그럼 몇 가마를 A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3가마는 A에게 그 소작료, 자, 소작료로 A에게 주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 B는 이 땅에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니고 경작권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거든. 경작권. 땅을 경작하다 할 때 그 경작권이야. 이 경작권은 B가 특별히 무슨 일이 있지 않은 한 계속 가질 수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관습적이라고 이제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
보장된 건 아닌데 그냥 의례 우리 당시 조선 말부터 이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비는 이 땅을 매년 소작할 수 있는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는 이 경작권을 매매도 할 수 있고 양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었어. 이게 이 B라는 사람이 이 땅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권리야. 굉장히 이제 특이한 우리나라 당시 조선 말부터 볼 수 있는 농촌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지주들은 소유권을 가지고 이 땅을 농사짓는 농민들은 경작권을 가지는데 이 경작권도 다른 사람에게 이 비가 팔 수 있고 줄 수 있고 상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이 A가 C라는 사람한테 이 땅을 팔았다. 그래도 이 C는 이 B라는 사람을 쫓아낼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B는 이 땅에 대한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B가 팔 수 있는 거예요. 경작권은 C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징적으로 독특하게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제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번잡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야. 토지를. 그러니까 일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이 지주에 여기다가 좀 써야 되겠네.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지주들의 소유권만 인정해주고 한국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경작권, 관습적인 경작권은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 이때 이 관습적인 경작권을 뭐라고 하냐면 영구소작권, 영구 소작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소작할 수 있는 권리야. 그걸 한국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인정해주지 않고 오로지 지주들이 가진 소유권만 인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농민들은 이제 올해도 내가 이 땅을 농사짓고 내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고 내후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권한을 상실한 거야. 그래서 농민들은 매년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주들과. 그래서 기한부 계약 소작농이라고 하는 거는 기한을 정해놓고 계약하는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는 거야. 매년 이게 새롭게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 지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주가 갑인 거예요. 이제 농민들이 을인 거야. 자, 이전에는 소작료를 몇 프로 줬다고 했죠? 30% 줬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지주들이 자, 이제 50% 내놔. 싫어? 싫으면 너 내 땅 소작 못 줘.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농민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50% 줘도,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주고 내가 농사를 짓고 50%라도 내가 가지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내가 먹고 살려면 내가 땅이 없는데 소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내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야. 자, 올해는 이제 60% 줘. 70% 줘.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땅이 없어. 올해도 내가 농사 지어야 그래도 내 자식들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잖아. 80% 줘. 이렇게 돼요. 20년대로 가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을이 되고 지주들은 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소작류가 너무너무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이제 농민들이 연대해가지고 이제 소작쟁이를 일으키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가진 경작권을 부정하고 지주들이 가진 소유권만 하게 함으로써 사고 파는 거를, 그러니까 토지를 사고 파는 거를 더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사고 팔려고 해도 이 소유권 말고 경작권이라는 것도 묶여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번거로웠는데 이제 소유권만 인정을 하다 보니까 사고 파는 게 쉬워졌어.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일본인의 좀 지우자. 너무 지저분합니다. 지우고 쓸게요. 일본인의 용이한 토지 투자. 그러니까 용이하다는 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토지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토지를 쉽게 사고 팔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소유권만 인정했다는 거야.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쉽게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경작권이 묶여 있어서 그게 너무 번거로웠어. 그래서 소유권만 인정해줬다. 라는 이제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소작을 못 짓는 농민들은 뭐 화전민이 되거나 뭐 또 임노동자가 되거나 살기 어려워진 사람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20년대가 되면 이제 일본이 공업이 발달하고 하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저렴한 노동력이 이렇게 농사를 못 짓게 된 농민들이 그런 노동력으로 또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가지고 일본이 이런 정책을 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교과서 잠시 보면 자, 조선총독부의 조세와 지세 총액이라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지금 1910년부터 해가지고 자, 조세 총액이 엄청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 한 5배 정도, 5배 가까이 자, 지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세도 이전보다 거의 뭐 3배 정도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던 그런 토지들도 다 이제 조선총독부 소유로 하면서 세금을 걷어갔다라는 거. 자, 동양철시 주식회사에 대한 이거 설명 같이 간단히 볼게요. 자, 일제는 동양철시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을 한국의 부강을 꾀하고 한국인들이 문화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을 개발한다라고 내세웠다. 자,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경제를 수탈하고 일본인의 한국 인주를 도우려는 목적으로 동양철시 주식회사를 세웠다. 주요 업무는 농업 경영, 토지 매매 및 임대, 이주민 모집, 식민지 개척에 필요한 자금 공급 등이었다. 자, 동양철시 주식회사는 한국 농민들에게 토지와 곡물을 빌려주고 높은 소작료와 비싼 이자를 받았고 많은 곡식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의 소유가 된 토지를 싼 값에 넘겨받아서 일본 이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헐값으로 팔았어. 자, 그래서
한국인들의 처지는 악화됐고 동척과 일본인들은 대지주가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자, 자, 오늘 토지조사 사업까지 지금 시간이 지금 45분 정도 됐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회사령 우리 교과서 165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학습지도 여기 밑에 부분, 요 부분이랑 요 옆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한 부분 반드시 복습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했고요. 선생님 그 구글 설문지에 출석 체크 완료 꼭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